모든 척추동물은 종마다 독특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얼굴은 독특함을 넘어 좀 기이합니다. 이마가 크게 돌출되어 있고 주둥이 없이 입술만 도드라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얼굴은 다른 동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합니다. 이러한 다양성에 더해 우리 각자는 다른 동물이 넘 볼 수 없는 정도로 풍부한 표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사피엔스 뇌의 진화 종결편으로 우리는 왜 그리 다양한 얼굴을, 그리고 어떻게 풍부히 자기를 표현을 할 수 있는 얼굴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다룹니다. 얼굴의 진화와 관련하여 2017년 아담 윌킨스 박사가 쓴 책 메이킹 페이시스가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현재 진행형인 얼굴의 진화를 다룹니다. 곧바로 2018년 우리말 번역본이 나올 만큼 일반인의 관심을 받는 책입니다. 번역본 제목 얼굴은 인간을 어떻게 진화시켰는가는 전통 신다윈주의적 진화학자를 자극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더 마음에 듭니다. 윌킨스 박사는 과거에서부터 현재의 얼굴에 이르게 된 진화의 역사를 유전학, 발생학, 뇌과학 개념을 동원하여 알기 쉽게 서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인간의 얼굴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 우리의 얼굴을 이상하거나 우습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인간만큼 이상한 얼굴을 가진 동물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배아 발달 과정에서 공간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뇌가 커졌고 진화 과정에서 뇌의 용도가 급격히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얼굴에는 시각, 후각, 미각 기관이 몰려 있습니다. 이 감각 기관들은 동물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먹거리 정보를 수신하여 뇌로 보냅니다. 뇌는 정보를 평가한 후에 먹이를 쫓아가고 먹는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근육 움직임을 조절합니다.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의 얼굴은 이러한 뇌 본연의 기능이 자신의 처지에 알맞게 발휘되도록 진화했습니다. 포유동물에 이르면 뇌의 변연계가 진화하면서 얼굴은 감정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추가로 가지게 됩니다. 사피엔스로 진화하면서 대뇌 피질과 소뇌가 확장되고 중요하게도 말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얼굴은 풍부한 표정을 지으며 정보를 전달하고 또 정보를 수집하는 창구로서의 용도가 추가됩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사회적 용도가 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물은 주둥이 하나로 먹이를 처리하다가 영장류로 진화하면서 손이 입의 움직임을 돕습니다. 호미닌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손의 사용이 더욱 빈번해져 손 움직임과 입의 움직임이 하모니를 이룹니다. 이어서 음식을 불로 익혀 먹게 되면서 입에 가해지는 기계적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영양 흡수율이 높아져 저작 의존도가 줄어듭니다. 침팬지는 깨어있는 시간 중 반은 음식을 씹으면서 보내고 발굽동물은 하루 종일 먹으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는 먹는 시간보다는 먹은 음식이나 먹은 경험을 이야기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이게 다 우리가 언어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표정을 풍부하게 만들고 또 표정에 담긴 의미를 찾고 표정으로 적절히 대응하게 합니다. 우리는 동물의 언어도 이해합니다. 뇌의 발생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의 얼굴이 독특하게 만들어진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배아 발달 초기 신경관의 형성과 그것으로부터 뇌가 어떻게 발달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배아를 앞뒤, 등뼈가 구분되는 원통으로 보면 등 쪽에서 함입이 일어나 원통 안에 가늘고 긴 원통이 생깁니다. 이를 신경관이라 하며 앞쪽이 방울방울 부풀어 오르면서 뇌가 만들어집니다. 제일 앞 블룩이 전뇌, 중간 블룩이 중뇌, 세 번째 블룩이 능뇌가 되고 이후 긴 튜브는 척추가 됩니다. 전뇌는 계속 부풀면서 앞벽에 부딪히고 그 맞닿는 면이 머리뼈가 됩니다. 이후 태아의 뇌발달 과정을 이뤘습니다. 7주 이후에 얼굴이 나타납니다. 여기 그림은 사람과 생쥐의 얼굴이 발달하는 과정을 비교한 것입니다. 사람의 경우 뇌가 차지하는 공간이 크기 때문에 얼굴이 눌리고 옆으로 밀리며 얼굴 전체가 앞을 향합니다. 따라서 생쥐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굴이 작고 평평하며 눈이 앞을 향해 몰려 있습니다. 생쥐는 얼굴에서 주둥이 부분이 크고 앞으로 돌출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뼈를 높고 동그랗게 이마를 나오게 얼굴을 작게 만든 요인은 뇌용량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요인, 특히 유전자들에 의해 지배되는 발달 프로그램이 작용합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사피엔스보다 좀 더 큰 뇌를 가졌지만 머리는 길쭉한 타원형이고 이마는 뒤로 밀려 있습니다. 어째서 우리는 그리 다양한 얼굴을 가질 수 있는가? 발생학적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동물의 얼굴은 신경능선 세포가 등장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좌우대칭형 동물은 진화 초기에 머리와 입은 있어도 얼굴은 없었습니다. 신경능선 세포가 등장하면서부터 머리뼈, 얼굴뼈와 척추뼈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원통 배아 모형을 절단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경능선세포는 신경관 등 쪽에서 형성되어 배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 그림은 신경관과 신경능선세포 형성 과정을 모식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각 분절에서 분화되는 신경능선세포는 발당하는 배아의 머리와 몸통을 휘감고 이동하고 이동한 자리에서 증식하며 각 위치에 걸맞은 다양한 종류의 특수세포로 분화합니다. 이들 자손이 이마뼈, 관자놀이뼈, 광대뼈, 위턱뼈와 아래턱뼈, 그리고 성대와 후두뼈, 그리고 귀속뼈 등 다양한 뼈와 얼굴 근육을 만들어냅니다. 진화 과정에서 동물 종마다 다른 얼굴을 가지는데 그 이유는 종 특이적인 신경능선세포 활동 때문입니다. 사람의 머리는 14개의 얼굴뼈와 8개의 두개골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쌍을 이루는 좌우대칭성을 가집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들 뼈들이 아기가 딱 들어맞게 조립되느냐? 물론 신생아 두개골뼈는 이음새 부분이 닫히지 않고 열려 있어 태어난 이후 뇌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둡니다. 뇌 성장이 끝나면 이웃하던 뼈들이 붙게 됩니다. 나이 20살이 되어야 머리 뼈 봉합이 완결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근본적으로 유전적 통제하에 있습니다. 한편 얼굴뼈는 아기가 맞추어진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러면 얼굴 모습은 이들 뼈가 조립되면서 나타나는 것인데 개인별로 다 다른 얼굴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조립 과정에 유연성 혹은 가소성이 있는가? 발달 가소성은 뇌의 진화와 머리 형성에 특히 중요합니다. 한번 알아보죠. 뇌는 오감뿐만이 아니라 음식을 씹고 삼키고 호흡을 하고 균형을 유지하고 체온을 조절합니다. 생각도 말도 하게 합니다. 기계적인 디자인 견지에서 생존에 필수적인 이러한 기능들이 한 곳, 뇌에 모여 있어도 괜찮은 것인가? 과연 자연 선택은 뇌의 다양한 기능 중 무엇에 초점을 맞추었기에 큰 뇌를 가진 사피엔스가 진화할 수 있었는가? 한 가지 기능에 초점을 맞추면 다른 기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뇌의 기능 중 하나라도 망가지면 그 동물은 죽기 십상입니다. 별개로 나누어진 각 기능들은 동시적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뇌의 진화는 지적 설계론자의 나누어질 수 없는 복잡성의 한 예로 제시됩니다. 그런데 나누어질 수 없는 복잡성은 각 모듈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조립되는 것을 가정합니다. 그런데 뇌의 각 기능 단위는 모듈화되어 있고 구조적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기능을 하는 뇌가 진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배아 발달 과정에서 타이밍에 따라 뇌 모듈 하나가 조금 변했다 하더라도 상호작용하는 모듈이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얼굴 형성은 설계도에 따라 조립되는 과정이 아닌 상호작용 표면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 물리적 제약에 따른 가소성이 뇌와 얼굴의 발달 과정을 뻣뻣하지 않게 합니다. 따라서 기능에 손상 없이 전체적인 얼굴 모양이 개인별로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어째서 우리는 그리 다양한 얼굴을 가질 수 있는가? 진화적인 이유에서 답을 찾아봅니다. 진화는 사람의 얼굴 특성을 특별히 관리했습니다. 한 동물 종의 구성원은 다 다릅니다. 기초 유전학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은 왜 다 다른지를 감수분열과 유성생식 기작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얼굴을 구별하는 특성은 다른 어떤 신체의 특성인 키, 몸무게, 허리둘레, 손과 발의 크기, 팔다리의 길이 등의 특성보다 훨씬 많고 개인별로 차이가 아주 심합니다. 분명 자연 선택이 특별히 얼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다양한 특성들이 사라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왜 진화는 사람의 얼굴 특성을 특별히 관리했나요? 2014년 UC 버클리 캠퍼스 과학자들은 사람 얼굴이 그토록 다른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특별하게 보이려고 진화했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연구자들은 미 육군 신체 검사 자료를 분석하여 다른 어떤 신체 특성보다 얼굴의 특성이 많이 다르며 그중 눈, 입, 코 사이의 상대적 위치와 크기 비율은 독립적으로 자연 선택된 변수임을 보여줍니다. 대형 유전체 분석을 통하여 대체로 생존의 중요한 특성에서의 변이들은 제거되었지만 얼굴 특성에 관여하는 다양한 변이들은 여러 인종에서 유지되었음을 알아냅니다.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도 우리의 유전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아 사회적 선택의 역사가 60만 년이 넘었음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사회 구조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잘 구별하거나 내가 눈에 잘 띄면 살아가는 데 유리합니다. 사람은 얼굴을 특별히 잘 구별합니다. 얼굴 인식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뇌 부위로 방추형 얼굴 영역이 잘 알려져 있으며 사물을 인식하는 부위와는 별개로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뇌가 얼굴을 인식하는 메커니즘을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특별한 얼굴 뉴런이 개별적으로 활성화된다는 가설과
다른 하나는 뉴런의 집단이 동시에 작동한다는 가설입니다. 둘 다 실험적 증거는 아직 부족합니다. 하여간 얼굴 인식은 매우 복잡합니다. 방추형 얼굴 영역 이외 다른 부위, 예를 들면 후드 얼굴 영역은 이목구비의 윤곽으로 개인의 정체와 성별을 확인하고 얼굴 표정에 담긴 감정적 의미를 처리하는 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얼굴 인식 능력의 진화적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지금까지 알려진 얼굴 인식 능력을 가진 동물에는 유인원, 원숭이, 개와 양, 그리고 소입니다. 이외 돌고래와 코끼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집단 생활을 하는 동물과 가축들입니다. 이들은 포유동물 5,400여 종의 아주 작은 일부입니다. 그렇지만 태반 동물 삽목에 걸쳐 퍼져 있다는 점은 이 능력이 태반 포유류 초기에 생겨났음을 말합니다. 특이할 점은 양의 얼굴 인식 능력은 훈련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더욱 그렇고요. 우리는 5,000 이상의 얼굴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진화가 과잉 능력을 창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정신적인 형질들이 그러합니다. 문화적 선택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째서 우리는 풍부한 얼굴 표정을 할 수 있는가? 사람은 가장 풍부한 표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얼굴을 인식하는 능력은 그 자체로 다가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의 서막을 여는 역할을 합니다. 두 사람이 마주쳤을 때 서로를 인식한 후에 일반적으로 적절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주고받습니다. 슬플 때 또는 무언가에 몰두할 때 흔히 혼자서도 표정을 짓기도 하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얼굴 표정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특히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만들어집니다. 포유동물 특유의 안면 근육은 영장류에서는 사회적 소통 용도로 거듭났습니다. 모든 척추동물 얼굴에는 두개골에 붙어있는 근육이 있어 눈, 코, 입을 벌리고 닫을 수 있습니다. 이 심층 얼굴 근육은 모든 척추동물 공통입니다. 그러나 포유류는 표면에 더 가깝게 위치한 또 다른 근육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안면 근육입니다. 이들은 눈과 입술, 눈썹의 미세한 움직임을 통하여 표정을 만듭니다. 애초 특정 안면 근육을 통한 눈의 움직임은 먹잇감이나 포식자를 발견하는 것이었고 입술 근육은 젖을 빨고 음식물을 처리하는 기능이었습니다. 나중 영장류에서는 소통을 위한 감정 표현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21개의 안면 근육이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쌍을 이루고 2개만 빼고 나머지는 피부의 진피에 붙어 있습니다. 뇌신경 7번이 안면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을 조절합니다. 제7번 뇌신경은 뇌간의 중간 부분인 뇌교의 작은 핵에서 출발해서 근육의 직방으로 꽂힙니다. 감정 상태가 즉각적으로 얼굴에 반영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기본적인 감정인 행복과 슬픔, 분노와 혐오, 공포와 놀람 등은 모든 문화권과 침팬지에서 근본적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이들의 진화적 뿌리가 깊은 곳에 있다는 겁니다. 사실 얼굴 표정 짓기는 보편적이고 유전적으로 고정된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화권마다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얼굴 표정은 문화적 학습으로 훈련될 수 있으며 집단 내에서 친밀한 사회적 상호작용, 즉 대화의 장을 엽니다. 사람이 가장 풍부한 표정을 지을 수 있는 이유는 대화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미묘한 얼굴 표정과 말을 결합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우리는 언어를 구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의 의미를 보강하고 숨겨진 감정적 의미를 얼굴에 나타냅니다. 사람이 음성 언어를 구사하기 시작한 때는 100만 년 전에서 50만 년 전 사이 어느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렉투스나 하이델베르크인 중 하나였을 겁니다. 얼굴 표정 짓기는 말하기보다 한참 오래전에 진화했습니다. 레서스 원숭이의 얼굴 표정 짓기 신경망은 4천만 년 전에 완성되었습니다. 문제는 얼굴 표정 신경망과 말하기 신경망이 어떻게 연결되었는가입니다. 여기 그림은 말을 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를 보여줍니다. 대뇌 피질에서 활성화된 뉴런 네트워크는 최종 뇌줄기로 수렴되고 거기서 나오는 신경은 입술, 혀, 턱 근육 및 발성기관 후두의 근육을 자극하여 말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말하기 신경회로는 조금 전에 소개했던 표정 짓기 신경회로와 별개입니다. 따라서 표정이 풍부하고 말을 잘하는 사피엔스가 되기 위해서는 얼굴회로와 언어회로를 연결하는 새로운 회로가 깔려야 합니다. 예, 깔려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깔렸는지는 모르지만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얼굴 표정 짓기 회로와 언어 구사 회로가 물리적으로 어느 단계에서 연결되었는가? 음성 언어 신경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질문으로 남겨둡니다. 여기 동물 행동의 진화에 관련된 근본 문제를 제기합니다. 새로운 행동을 위해 새로운 신경회로를 어떻게 재배치했을까? 표정과 말을 함께 섞다 보니 둘 사이 신경망이 생겼는데
어떻게? 행동이 자연선택 압력으로 작동하는데 어떻게 형태까지 바꾸는가? 오래 달리기가 이렉투스로의 진화를 이끌었고, 자기 길들이기가 사피엔스의 형태적 현대화를 이끌었고, 육상 진출 행동이 지느러미를 팔다리로 바꿨습니다. 비유전적인 변화가 먼저 있고 나중에 유전적인 변화로 뒷수습을 한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